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자, 여러분 정석경제 거시경제학 제11장 실업과 인플레이션 파트인데요. 이번 시간에는 4절에 있는 인플레이션과 사회적 비용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인플레이션은요, 물가 수준이 이렇게 지속적으로 상승하는 현상을 인플레이션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그래서 인플레이션이 자꾸 일어나면 우리가 이제 사실 돈을 많이 찍어서 발생하는 게 주범이다라고 얘기하는데, 물가가 올라가게 되면 우리 화폐 구매력이 떨어지는 거야. 그래서 화폐 구매력은 물가분의 1 이렇게 되는 것이기 때문에 물가 상승은 화폐 구매력을 떨어져서 화폐를 소지하고 있는 사람들로 하여금 가난하게 만드는 효과를 가지게 됩니다. 자, 그래서 거기 두 번째 줄에 나와 있는 것처럼, 이거 봐요. 저녁에 먹을 빵 좀 사와요. 이렇게 수레에다가 한가득 10,000원짜리인가요? 아무튼 이렇게 돈을 잔뜩 해가지고, 가서 빵 하나랑 교환해 오는 것을 알 수가 있겠죠. 이해 가시겠죠? 자, 그래서요, 거기 보시면은 두 번째 줄에 소비자 물가가 만약에 10% 상승했다 그러면 평균적으로 가격이 1,000원이라는 어떤 빵이 있다라고 하면 1,000원 주면 빵을 살 수 있는데, 물가가 10% 오르면 이제 1,100원을 줘야지 빵을 하나 사올 수 있으니까 어떻게 돼요? 빵 가격 올라갔다는 게 화폐 1원의 가치가 떨어졌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물론 여기서 나와 있는 게 일반적인 물가 수준이기 때문에 모든 상품이 다 똑같이 올라가는 건 아닙니다. 10% 올라갔다라고 했을 때 그 전반적으로 물가 수준이 올라갔다는 것이고, 집값이 만약에 떨어졌다 해도요, 이게 모든 집이 다 떨어지는 게 아니고 어디는 떨어지고 어디는 올라가고 어디는 덜 떨어지고, 이게 차이가 있는 거지. 근데 평균적으로 봤을 때, 지수로 나타내서 봤을 때 물가 수준이 올라갔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거기 두 번째 줄 보시면 오히려 기술 진보가 빠르게 일어나는 경우 인플레이션이 발생하는 상황에서도 생산 비용이 감소하면서 노트북이라든가 스마트폰 같은 경우에 어떤 성능이 더 올라가거나 아니면 더 가격이 하락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물가 같은 게 만약에 예상이 가능하게 되면은요,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거기 대비해 가지고요, 맨 마지막 제줄에 보시면 사실 물가가 올라가게 됐다고 무조건 가난해지는 건 아닙니다. 사람들이 그게 다 예상이 가능하면 임금과 모든 것들이 다 올라가게 되는 거야. 그렇기 때문에 우리 고전학파 때 배웠죠. 물가가 올라가는 걸 다 정확하게 예상하게 되면 명목임금이 올라가서 실질 임금은 사실 그대로 가만히 있는 거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그 정도 봐주시면 되겠고요. 다음 넘어갑시다. 자, 인플레이션과 화폐 구매력, 요거 물가분의 1이다라는 거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래서 그 정도 두 번째 단락에 설명이 있는데 그냥 보시면 되겠고, 자, 실질소득의 변화율은 그럼 어떻게 됩니까 하면, 여러분 실질소득이다라고 하면 요 명목소득을 Y라고 쓸게요. 이걸 물가로 나눠주면 요게 바로 실질소득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이해 가시죠? 실질소득. 자, 이거를요, 우리가 전부 다 변화율로 한번 나타내 보도록 할까요? 그럼 명목소득의 변화율, 요거 이렇게 쓸 수 있어요. 자, 우리 곱하기는 더하기가 되고 나누기는 빼기가 됩니다. 명목소득의 변화율은 물가상승률 이렇게 빼주게 되면은 이게 실질소득 증가율 이렇게 되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해 가시겠죠? 자, 그래서 거기 보시면 요거 관계식 잘 체크해 두시고요. 그래서 거기 보시면 특정 기간에 물가가 10% 상승했는데 명목소득이 10% 상승했다 할게요. 그러면 요게 소득이 만약에 10% 상승했어. 근데 물가도 10% 상승했어. 그럼 우리가 이제 소득 증가한 게 아무 효과 없는 거야. 얘는 그러면 빵 퍼센트 그대로 상승한 거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겠습니다. 네, 이해 가시겠죠? 요 70의 법칙도 잘 체크해 주세요. 이게 복리의 마법에 의해 가지고 경제 성장할 때 주로 얘기하는 건데요. 어떤 거를 이제 70으로 나누게 되면은 그게 바로 지금 그게 2배가 되는 그 특성을 나타내요. 무슨 말씀이냐면 어떤 거에 국가의 경제 성장률도 마찬가지야. A가 되는데 요게 언제 2배가 되니 이렇게 된다 할게요. 2A가 된다라고 합시다. 이렇게 2배가 되니 이렇게 하게 되면은 우리가 이거를 지금 만약에 경제 성장률이, 이것도 마찬가지야. 70을 나눠주면 돼. 만약에 경제 성장률이 7%로 상승한다.
계속 지속적으로 증가한다. 그러면 70으로 나눠서 10년 있으면 지금보다 사이즈가 2배가 된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아시겠죠? 이게 만약에 3%씩 변한다라고 하면 어떻게 된다? 23년 있으면 2배가 된다. 예, 그런 것들을 나타내는 간단한 어떻게 보면 어림짐작하는 식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인플레이션과 관련해 가지고요. 우리가 사회적으로 이제 뭔가 대가를 치르게 되는데 우리가 보셔야 될 게 예상을 했느냐 하지 못했느냐로 좀 나눠야 됩니다. 예상을 했으면 거기에 우리가 약간 대비를 할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상된 인플레이션의 경우에 발생하는 사회적 비용 같은 것은 지극히 미미해. 왜요? 대비를 할 수 있으니까. 그래서 대비가 가능하기 때문에 네, 약간 그 충격은 미미하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두 번째 줄 나와 있죠. 일반적으로 예상되는 충격에 대해서 사람들뿐만 아니라 경제 많은 주체들도 다 어느 정도 대비를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다음 단락, 두 번째 단락 첫 번째 줄. 완벽하게 예상된 인플레이션의 경우에는 앞으로 물가가 올라가는 걸 대비해 가지고요. 노동자들이 명목임금 올려주세요. 이렇게 요구를 한단 말이야. 그렇기 때문에 기업도 그걸 알아요. 그래서 우리가 실질임금이다 이렇게 쓰면 명목임금과 물가로 나누는 거죠. 이것도 한번 해볼까요? 여러분. 이거 변화율로 나타내면 어떻게 돼요? 우리 앞에서 살펴본 것처럼 곱하기는 더하기, 나누기는 빼기로 보면 된다고 그랬죠? 이게 약간 조금씩 변하는 어림짐작하는 식의 방법이죠. 그래서 이렇게 실질임금의 증가율은 명목임금의 증가율 빼기, 자,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물가 상승률 이렇게 되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럼 노동자들 입장에서는 물가가 만약에 10% 올라갈 게 예상이 돼. 그럼 가만히 있겠습니까? 노동자들이? 안 그러지. 기업도 그걸 용인합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명목임금도 10% 올려주게 되고요. 기업도 그것을 수용하게 되고 그 결과 실질임금은 그대로 빵 퍼센트로 변함없다. 이렇게 정리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이해 가시겠죠?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단락 세 번째 줄 보세요. 따라서 예상된 인플레이션은 기업이나 노동자 어느 누구에게도 별다른 비용을 초래하는 것 같진 않습니다. 채무자랑 채권자 같은 경우에도 같은 맥락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런데 다음 페이지 가보시면은요. 이렇게 나와 있는 이걸요. 피셔 가설이라고 합니다. 경제의 모든 부분에서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예상된 인플레이션에 대해서요. 다 그거를 조정을 하게 되는 거야. 이렇게 예상된 인플레이션에서 조정이 이루어지게 되면은 예상된 인플레이션은 경제에 아무런 실질적인 변화를 야기하지 않게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오케이. 이해가 되시죠? 그걸 바로 피셔 가설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명목이자율을 우리가 I라고 이렇게 쓰게 되면 실질이자율에다가 더하기 물가상승률, 예상 물가상승률 이렇게 감안을 해서 우리가 대비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거기 명목이자율이다라고 하면요. 노미널 이 뜻은 화폐로 나타낸 이자율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1,000원을 빌려주고 1,100원을 받게 되면 화폐 가치로 표현했을 때 10% 이자율이 되는 것이고 실질 이자율이다라고 하면 말 그대로 진짜 이자율이야. 이게 진짜 이자율. 네, 아시겠죠? 이 진짜 이자율이라는 것은 바로 뭐냐면 맨 마지막 제줄에 나와 있는데 그 컴퓨터를 한 대당 10,000원 할 때 100대를 빌려줬습니다. 그래서 110대를 받게 되면 컴퓨터 10대를 더 받게 되는 거죠. 그게 바로 실질 이자율을 10%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거기 컴퓨터 예를 갖고 한번 잘 음미를 한번 해보세요. 자, 컴퓨터 한 대당 10,000원입니다. 컴퓨터 노트북 한 대가 10,000원이야. 10,000원. 근데 100대를 빌려줬어. 100대를 빌려줬어요. 저축해서 빌려줬습니다. 야, 너 이거 써. 대부해 준 거야. 빌려줘. 이렇게. 자, 그 다음에 내일 뭐 1년 후로 하는 게 낫겠지. 당장 내일은 좀 그렇고. 그래서 얼마를 받았냐면 110대를 받게 됐습니다. 그러면 10대만큼 더 많이 얻게 됐죠? 그거 우리가 실질 이자율 10% 됐다 이겁니다. 근데 10% 인플레이션이 발생하게 되면은
우리가 채무자에게 맨 마지막 째줄 보세요. 100만 원을 빌려줬거든요. 근데 내일 120만 원을 받았어. 그러면 야, 너 20% 얻게 됐구나. 이렇게 될 수 있는데, 그러나 컴퓨터 100대 빌려줬을 때 거기 보시면 컴퓨터 가격이 올라간 거야. 10,000원이 아니라 10% 올라갔으니까 11,000원 이렇게 올라가 버린 겁니다. 자, 그래서 세 번째 줄 보세요. 오늘 100만 원을 빌려주고 내일 120만 원을 돌려받았는데 현금 100만 원에 20% 올랐다. 이게 명목이자율이야. 근데 컴퓨터를 10,000원짜리 하는 거 100대 빌려줬어. 1년 후에 110대를 받았습니다. 그럼 그때 10%가 실질이자율이 되는 것이고 그 차이만큼 있잖아. 그게 바로 인플레이션율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실 어떤 투자라든가 어떤 의사결정할 때 명목 변수가 중요한 게 아니라 실질 변수가 중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플레이션에 대한 조정이 이루어져야 해요. 그래서 그게 제대로 조정이 이루어지게 되면은 아무 문제가 없는데 현실에서는 그 조정이 이루어지는데 여러 가지 비용이 발생합니다. 첫 번째는 메뉴 비용이 발생합니다. 물가가 올라가가지고 막 메뉴판을 이렇게 갈아 엎는데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이렇게 뭐야 이렇게 어떻게 보면은 뭐 풀로 붙여가지고 메뉴판 가격을 이렇게 스티커로 붙이게 되면은 좀 뭔가 볼품이 없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에이 괜히 단골 손님들 기분 나쁘게 할 수 있으니까 그래서 이렇게 하지 않고 그냥 이전 가격 그대로 받는 경우 왜냐면 그 다음에 물가가 떨어질 수도 있으니까 좀 추이를 지켜보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바로바로 물가가 올라갔을 때 메뉴판을 갈아엎는데도 거래 비용이죠. 그래서 메뉴 비용이 발생한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요게 이제 첫 번째 맨큐 교수가 얘기했다라고 하고요. 그리고 내가 화폐를 가지고 있으면 인플레가 발생하게 되면 가난해지는 거잖아. 그러니까 화폐를 가능한 한 적게 소지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적게 소지하려고 하면 은행에 돈을 넣어놔야 돼. 그쵸? 그래야지 내가 가능한 한 이자 수익이라도 어떻게 좀 받아야지 그 화폐 보유에 따른 기회비용을 줄일 수가 있게 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은행을 이렇게 왔다 갔다 하게 됩니다. 직접 발품을 팔게 되는 경우를 보일 수가 있어요. 구두 밑창이 달아 없어진다. 이게 바로 슈레더 코스트 해가지고 구두창 비용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430페이지에 거기 보시면 구두창 비용 나와 있죠. 그리고 복잡한 의사결정이 생깁니다. 여러분 어디는 물가가 오르고 어디는 내려가고 이렇게 되면은 그걸 다 일일이 또 이렇게 계산해야 되는데 정신이 없어요. 그래서 거기 두 번째 줄에 보시면 물가 수준이 지속적으로 변화할 때요. 우리의 소득 중에서 얼마만큼을 소비하고 은퇴 후에 도대체 얼마가 있어야 되는가. 옛날 같을 때는 야 우리 노후를 위해서 한 5억 정도 아니야 2억 정도만 있어도 충분하겠지. 근데 물가가 상승해 버려가지고 이제 1억 가지고는 살 수가 없게 되면 이 미래에 대한 설계 계획이 어렵게 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게 됩니다. 네, 오케이 이해되시죠? 예상된 인플레이션의 경우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자, 예상치 못한 인플레이션이 발생했을 때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이게 좀 충격이 더 크지 않겠습니까? 첫 번째는요. 소득 재분배 효과가 생기게 됩니다. 그래서 채권자랑 채무자가 있는데 누가 이득입니까 하면 빚진 사람이 이렇게 더 유리하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전에 얘기한 것처럼 내가 1970년대 친구한테 20만 원을 빌렸어요. 이때만 해도 대학 등록금이 한 20만 원 정도니까 굉장히 큰 돈이었어요. 근데 친구를 만나지 못해서 드디어 2020년에 20년 얼마야? 50년 후 많이 지났네요. 20년 후에 20만 원을 그대로 내가 물가 상승률을 감안하지 않고 갚게 된다고 하면 아니 돈 빌려준 사람은 왜 이게 뭐야? 그때 20만 원과 지금 20만 원은 다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 오히려 빌려준 사람은 손해를 보게 되고 돈을 빌린 채무자는 유리해진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해 가시죠? 자, 그 다음에 고정된 명목 임금을 받는 사람들은 손해를 봐. 여러분 생각해봐. 여기 있는 것처럼 20만 원에 내가 명목 임금을 받는 노동자라고 합시다. 그러면 그때만 해도 야 20만 원 좋아. 나는 매달 죽을 때까지 종신고용으로 매달 20만 원 받겠습니다. 사인을 했어. 근데 지금 20만 원은 그때 20만 원과 같은 20만 원이 아니죠.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자, 그 다음에 장기 계약이 불확실해집니다. 아니 먼 미래에 물가가 얼마나 올라갈지 알 수가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장기 계약의 불확실성이 높아지게 되고요.
그럼 당연히 리스크가 높아지게 됩니다. 위험이 증가하게 되는 것이고 미래에 대한 예측도 힘들게 되고요. 그리고 금융기관이 단기 계약을 선호하는 거야. 그런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렇게 정리하시면 되겠고, 자, 그 다음에 431페이지 가보시면요. 점차 투기의 성행과 경상수지 적자가 발생합니다. 자, 예상치 못한 인플레이션이 빠른 속도로 증가하게 되면 상품 간의 가격 상승률 격차가 심해지게 되는 거야. 어떤 건 올라가고 어떤 건 덜 올라가고 막 이런 문제가 발생하게 됩니다. 자, 그러한 갭을 노려가지고 뭔가 투기꾼들이 많이 생겨. 근데 이 투기라는 게 뭔가 생산성이 뒷받침되면 투자라고 할 수 있는데 단순한 어떤 차익을 누리려고 한다라고 하면은 이게 바로 비효율적인 자원 배분의 바로 원인이 될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인플레이션이 발생하게 되면 또 우리나라 물건의 가격이 비싸지는 거야. 그럼 외국 사람이 생각할 때는 어이구 코리아 상품의 가격이 비싸졌네. 수출이 줄어들고 수입이 올라가게 되니까 그 결과 경상수지가 적자가 발생할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케이, 이해되시죠? 자, 그 다음에 인플레이션 텍스 해가지고요. 정부가 돈을 팡팡팡 찍어내는 거야. 그럼 물가가 올라갑니다. 인플레이션이 발생합니다. 그러면 민간의 명목 자산의 실질 가치가 하락하게 되는 거예요. 그렇죠. 우리가 명목 자산의 어떤 화폐로 가지고 있는 거에 자산이 하락하게 돼. 대신 저 돈을 찍어낸 거는 우리 중앙은행의 부채 아니겠습니까? 국민들이 야 이거 뭐 금으로 바꿔줘 뭐로 바꿔줘 바꿔줘야 돼. 그러니까 정부의 구매력은 더 커지게 되는 거야. 돈을 빌린 사람 채무자죠. 채무자. 그래서 우리는 채무자가 유리해진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이렇게 돈을 찍어내가지고 화폐 가치를 떨어뜨리게 되면 알게 모르게 화폐를 보유한 사람들이 누구야? 국민들 아니겠습니까? 그래. 그래서 인플레이션을 유발해서 세금을 거두는 게 바로 인플레이션 텍스다. 이걸 이제 어떻게 보면 약간 정부의 시뇨리지다. 이렇게 표현을 하기도 합니다. 아시겠죠? 네, 그 정도 정리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뭐 432페이지에 뭐 인플레이션과 이러한 충격을 해결하기 위해서 물가 연동제라는 것을 실시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인플레이션에 따라서 자동적으로 뭔가 가격이나 세율 등이 인플레이션에 따라서 자동적으로 조정이 돼서 실질 가치의 변화를 막으려고 하는 것을 우리가 물가 연동제 인덱싱 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나름대로 이거 읽어보세요. 물가 연동제와 관련해 가지고는요. 장기 계약을 맺기 힘든다는 인플레이션으로 인해서 발생하는 단타 계약에만 사람들이 관심을 갖게 되고 아니 물가가 얼마나 올라갈지 모르기 때문에 장기 계약을 맺기 힘들다는 그런 것들을 어느 정도 제거할 수 있는데 오히려 실질 임금을 동일한 수준으로 고정시킨다는 그게 장점이 오히려 경제 전체의 신축성을 저하시키는 그러한 부정적인 효과도 발생시킬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아시겠지만 대도시와 중소도시 뭐 아니면 또 서울 지역과 지방 외곽에 있는 동네랑 이렇게 약간 물가 상승률이 또 제각기 다른데 이렇게 어느 정도 이걸 조정해 주려고 하는 것이지만 아무튼 우리가 물가 상승이 예상을 하면 모르겠는데 예상하지 못하는 그런 불안한 기대 심리를 제거하기 위해서 이렇게 사용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인플레이션이란 무엇이며 인플레이션이 발생하게 된 어떤 예상치 못한 거랑 예상한 거랑 인플레이션으로 인해 가지고 발생하게 되는 어떤 사회적 비용 그런 거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자, 다음 시간에는요. 우리 5절에 인플레이션의 원인이 무엇이며 그걸 진단하고 단기와 장기로 나눠가지고 인플레이션의 원인을 진단해야지 그 해법을 우리가 제시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인플레이션의 원인과 대책에 대해서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할게요. 감사합니다.